저는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잘 들리시죠? 네. 여기 지금 오늘 사실 메인은 P2P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P2P 금융하고 MPL하고 좀 접목을 시키려다 보니까 MPL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MPL이 예를 들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다고 계산을 하면 오늘은 1등급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MPL을 투자해 보셨거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전혀 MPL이 생소하신 거죠. MPL이 뭔지도 몰라 나. 생소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는 거네. 근데 제가 준비한 오늘 자료는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뭐 이렇게 사이트에서도 몇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MPL에 대해서 전혀 무례한들이라 MPL이 뭔지 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저희들이 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기회를 한번 더 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 자료를 갖고 한번 더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강의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L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MPL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수익 여신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부실채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난 폴포밍 론의 약자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금융권에서 대출해주고 부실난 채권이에요. 그걸 3개월 이상 된 채권을 갖다 NPL이라고 표현을 해요. 더 쉽게 설명하면 경매 들어가 있는 채권. 경매 들어가 있는 채권은 다 NPL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 있는 채권을 NPL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거를 5단계로 보통 관리를 해요.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갔을 때는 정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개월이 지나면 요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3개월이 또 지나면 고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9개월째 가면 필수 의문, 12개월 가면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데 보통 매각을 하는 거는 요주의에서 고정 단계 요 6개월 사이에서 보통 MPL 채권들을 은행에서 다 매각을 해요. 금융기관에서. 요 위에 있는 요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조금 아까 여러분 대손 충당금 아세요? 들어보셨죠? 대손 충당금. 충당금을 쌓는 퍼센테이지예요, 요게. 그러니까 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충당금을 쌓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에 더 심도 있게 나갈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부실채권의 정의 뭐냐면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보통? 한 2가지로 함축되겠죠. 담보가 있으면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담보가 없으면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것들은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받은 채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소유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시죠? 돈 받을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금융권에서 채무자가 대출 신청을 해. 대출이 실행이 됐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균등 상환을 하거나 매월 이자만 상환하고 2가지 방법으로 상환을 하겠죠.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연체를 시작했어. 연체를 시작하면 은행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얘기 좀 해봐. 다 알잖아. 얘기해봐. 다 알죠? 연체하면 은행에서 경매를 넣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경매를 넣어서 은행도 환가를 해야 되니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를 넣어서. 그러면 은행에서는 담보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경매가 낙찰되면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수령해서 채무 상환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 프로세스죠. 이거를 다 그냥 몰아서 부실채권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경매를 진행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경매를 막 집어넣어서 뭐 내일 모레 경매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경매 맨 처음에 넣으면 게시결정이라는 게 나오고 사건 번호가 나오고 보통 3개월 정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송달이라는 걸 해요. 송달이라는 거 여러분 왜 하는 거죠? 송달이라는 거는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해관계인이 수만 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명,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친 사람,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사람, 임차인, 가등기 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물건의 경매가 되는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송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매의 반은 송달이 끝나면 경매의 반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채무자들이 워낙 약아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송달을 안 받아 일부러. 송달을 안 받으면 송달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다 보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 송달하는 방법이. 그러면 법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놈 새끼가 계속 송달 안 받는다고 경매가 그러면 끝까지 진행이 안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렇죠. 공시송달 해야 되죠. 공시송달을 해서라도 상황을 종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통상 3개월 동안 송달 기간을 주는 거고 배당 종기가 끝나서 다 송달이 완결이 되면 1차 기일까지 잡히는 동안에 경매 법정마다 조금씩 달라요. 물건이 많이 적체된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짧은 데는 좀 빨라져요. 통상 1차까지 잡힐 때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리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차에 낙찰이 됐어. 2차에 낙찰이 되면 일주일 이내에 뭐 배당 이의 같은 거 없으면 특별한 거 없으면 허가 결정 나고 대금 납부 날짜 잡혀서 요 기간이 한 1.5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1.5개월 대금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배당일을 잡아줄 거 아닙니까? 배당일 잡아줄 때까지 한 1.5개월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되는 게 요게 기본 프로세스였어요. 경매를. 그러면 경매를 넣어서 이 물건이 2차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1차가 앞당겨지면 이게 9개월로 줄 수도 있고 1차가 늘어지면 11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경매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NPL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금의 흐름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간 돈이 3차에 낙찰될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계산하면 몇 개월이면 끝날까? 11개월이면 끝나는 거잖아. 11개월 뒤에 그 돈 돌아 나와서 내가 쓸 수 있어. 어디다가. 그죠? 캐시플로우가 확실하잖아. 우리가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래. 팔라고 내놓으면 팔릴 때 언제 팔릴지 모르잖아.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언제 쓸지 몰라. 자금 캐시플로우상 자금 악구를 짤 수가 없어. 근데 NPL은 자금 악구를 짤 수가 있다는 게 이게 하나의 또 장점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그러면 NPL 유통 경로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제1,2금융권에서 풀로 입찰을 해요. 풀매각. 풀매각 들어보셨죠? 네. 500억도 팔고 100억도 팔고 뭐 2천억도 3천억도 팔고 제가 최고 많이 입찰해 본 게 3천억까지 한번 해봤어요. 3천억을 한 달 안에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밸류에이션해서 돌아다니려니까 직원은 5명밖에 없는데 며칠 밤낮을 제대로 세고 막 밤을 쓸 정도로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다 같이 평가해서 A, B, C, D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쫙 매겨서 가격을 다 매긴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긁어서 얼마 75% 이렇게 가격을 내서 입찰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1,2금융권에서 매각을 회계법인에다 보통 의뢰를 해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큰 회계법인들 뭐 삼정 KPMG, 뭐 3일, 뭐 안진, 뭐 세종 이런 데다가 매각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매각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에서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연기금 같은데 대형 AMC사 이런 데다가 IL이라는 걸 보내요. 뭐 이미테이션 레터의 그 약자인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너희들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3천억 입찰할 건데 이거 입찰 참여할래?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 그러면 그거를 보고 우리 같은 회사, 지지옥션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아 그래 요번에 이거 물건 괜찮은 거 보이는데 요번에 승산이 있겠다 싶으면 정보 이용료라는 걸 납입을 해요. 보통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저 정보 데이터 받는데 그 많은 돈을 내고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입찰에 참여를 해서 공개 입찰을 해요. 공개 입찰을 해서 만약에 1등을 하면 물건을 가져오는 거고 1등을 못하면 돈 날리고 고생 직설하게 하고 바보 되고 짜증 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거를 공개 수준에서 입찰을 해갖고 가져오면 SPC라는 거 설립을 해요. 자산유동화 많이 들어보셨죠? 왜 SPC를 설립을 하냐면 SPC 왜 설립하는지 아세요? 기존에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SPC를 설립할까? 기존의 회사에서 물건을 담아도 되는데. 자산 이용이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거고 세금도 세금이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꺼내는 북한에게 그렇지. 이 물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한 법인에서 투자를 했건 누가 투자를 했건 그 사람들은 여기만 투자를 한 거야. 그런데 유니온 AMC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유니온 AMC가 망해서 자빠지면은 이러다가 안려 들어오면 어떡해. 그런 것 때문에 SPC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일회용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요 물건에 국한된 사람들만 요 안에 있는 거야. 그 회사 유니온 AMC가 부도가 나도 얘는 상관이 없어요. 고객의 돈의 안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SPC를 설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AMC 회사들 아시죠 여러분? AMC 회사들 대한민국에 뭐 메이저들 다 많잖아요. 뭐 유안코, 뭐 마이에셋, 이런 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요게 NPL의 유통 경로입니다. 풀입차. 그러면 여기는 공장이고 여기에서 또 더 조그만 AMC 회사들이 사가는 거는 도매상이고 여러분들은 소매상인 거예요. 그런 데서 사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직접 가서 살 수 없잖아. 안 팔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막 그냥 가서 막 몇십억 몇백억씩 사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소매상인 거야. 하나씩 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PL의 유통 경로는 여기에 통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NPL에 일단 가치 평가를 해야 되잖아. 가장 중요한 거. NPL은 경매랑 달라. 경매는 예를 들어 혹시나 내가 인수할 권리가 뭐가 있나? 현장 임장해보고 가격 조사해보고 임차인 명도 문제 어떻게 내가 처리할 건가? 이런 거 저런 거 기본적인 것만 좀 알면 그나마 입찰이 간단한데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될 소리가 굉장히 더 많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이렇게 넘겨갖고 봐서 큰일 나.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덮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서류조사라는 걸 해요. 등기부 등본, 채권 원인 서류, 경매 사건 기록, 뭐 경매 열람 자료,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다 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채권 원인 서류를 보는 거예요. 채권 원인 서류는 경매를 참여해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경매 당일날 가서 보면은 등기부 등본하고 뭐 몇 개가 아무것도 없어요. 서류가. 근데 NPL은 사오면 우리가 최초에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에 가서 서류를 막 이만큼씩 내죠. 서류 이만큼씩 내고 자서하고 뭐 내 직업은 뭐고 연봉은 얼마 받고 가족은 몇 명이 있었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쭉 계산이 얼마 있고 그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 서류가. 이 사람의 히스토리. 이 사람이 왜 부도가 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나. 부도가 나기 전까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 왔나. 매니저들이 SM 매니저들이 어떻게 관리해 왔나. 여러분들은 경매에 가서 보면은 경매는 사실 당해세가 앞에 얼마 있든 뭐든 상관할 거 없어요. 내가 인수할 권리가 뭐가 있나 없나만 보면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보다 앞선순위 가야 되잖아. 큰일 나잖아. 내 돈이잖아. 그러면 이 첫 원인 서류 안에는 다 있어요. 임금 채권이 얼마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재산세를 얼마 안 냈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재산세가 밀려 있고 이런 서류가 이 서류 안에 그런 기본 정보가 돼 있다 다 있어요.
그래서 NPL이 서류조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현장조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조사 가보셨잖아요, 많이. 금매가, 임대가, 뭐 금매가 뭐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이거 얘 더하기 그 다음에 가치 분석 요 두 개를 더해서 가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개 갖고 권리 분석을 해서 기간 산정, 아까 기간 산정 한다고 얘기했죠. A라는 아파트가 지금 경매가 들어가서 지금 배당 정기가 끝났어. 그러면 얘가 3차에 낙찰될 것 같아. 그럼 몇 개월 걸린다. 기간 산정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지지옥션 사이트가 30몇 년 동안 축적해온 데이터가 있어요. 최근 그 동네 3개월 경매 낙찰가가 몇 프로, 6개월 몇 프로 이런 퍼센테이지가 다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 통계 분석 갖다가 여기랑 같이 세 개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익률 분석을 해요. 요 세 가지가 끝나고 나면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 아, 이게 얼마에 낙찰될 것 같아. 이거를 보니 세 개를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에 낙찰돼. 그러면 배당액이 1억으로 나오겠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죠? 그러면 낙찰가 1억짜리 물건에 1억이면 배당액은 1억이 배당이 되는 거야. 앞에 임차인 2천만 원 있어. 그러면 8천만 원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억짜리 물건이 될 수도 있고 8천만 원짜리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매입가 산정은 끝난 거예요. 요 네 가지 가지고 우리가 사올 물건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에 낙찰돼서 배당액을 1억 받을 거야. 1억 배당 받을 거를 1억을 지금 당장 배당 받는 게 아니잖아. 6개월 뒤에 1년 뒤에 배당 받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 물건을 얼마에 사야 되겠어? 우리도 남아야 되잖아. 남으려고 장사하는 거잖아. 그러면 할인율을 거기다 적용을 하면 돼요. 한 달에 내가 들어가는 돈이 1억이야. 그러면 아 이번에 수익률을 한 15% 정도 18% 남겨야 되겠다. 그럼 거꾸로 18%로 역산을 하면 돼요. 1억에 18%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 이자가. 맞죠? 150만 원 10개월에 만약에 이게 회수된다. 그럼 1억짜리를 150만 원씩 10개월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을 빼고 8,500만 원에 사야 여러분들이 1,5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 맞아요? 다 맞는 거죠? 이해 지금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물건의 가치 평가를 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물건 하나 밸류에이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리포팅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물건을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맨 위서부터 맨 위서부터 경매 사건 기록 종달 여부 완료 보정 명령 없음 그 종달 끝난 거야. 자, 물건 소재지 의정부 시동에 어쩌고 저쩌고 평수 몇 평. 어? 자, 이쪽에 담보 감정가 예상 낙찰가 감정가 은행에서 감정하고 2억 1천만 원인데 경매 법사가 2억 3천만 원 나왔어. 예상 낙찰가 가서 보니까 2억 3천만 원 법사가 나왔더라도 1억 6,8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 낙찰가가. 그러면 얘는 돈 받을 권리가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우리가 볼 때 1억 6,800만 원짜리인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낙찰 가율을 보니까 요거 경매 법사가 대비해 보니까 한 80% 정도 돼요. 낙찰 차수 2차 예상 회수 시기 분명히 된다 그랬죠. 2013년 7월달 일수까지 나와요. 일수까지 214일 정도에 이건 회수될 것 같아. 자, 여기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소유권 이자는 아니야. 돈 받을 권리. 이 사람이 채권 원금이 얼마였고 현재까지 늘어난 이자가 얼마. 향후 이 기간까지 받을 동안까지 이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이자가 얼마. 채권 총 합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4,600만 원. 최고 설정액은 2억 5,300만 원. 2억 5,300만 원까지 돈 받을 권리지만 1억 6,800만 원밖에 안 되는 물건이야. 이 물건 가치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물건들을 다 평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은 있어. 월 차임이 얼마. 외관 상태는 어떻고 확정일자는 어떻고 이 상태가 어떻고 양호하고 불량하고. 자, 개별 공시지가 얼마. 위치권 없어. 향후 상승 전망. 평균 낙찰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낙찰률 적용한다고. 이 동네 평균 낙찰률이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맞았잖아요. 우리도 80% 정도 맞잖아요. 이 퍼센테이지에 대비해서. 요즘은 또 더 달라졌어. 이때보다는. 요즘은
층수도 봐야 되고 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보여야 될 게 더 많아졌어. 자 여기다 먼저 보세요. 중부장 선순위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보다 앞선 순위가 있으면 여기서 까야 되잖아. 그죠? 여기서 까야죠. 우리보다 앞선 순위. 얘는 뭐 있어? 선순위 당했을 때 보니까 30만 원 되고 선순위 입찰 2,200만 원 나가야 돼. 요만큼을 나중에 여기서 까고 밸류에이션을 할 거예요. 사오는 매입 가격으로. 자, KB 시세 보니까 상한가 얼마, 하한가 얼마, 매도가 얼마, 금매가 얼마, 전세가 얼마. 다 조사 끝났죠. 평균 3개월 낙찰 건수 이 동네 69개, 낙찰 통계 79.63, 낙찰 건수 150건, 6개월 낙찰 통계 79.89, 세금 실거래가 2억 1,200. 조사한 부동산. 이거는 왜 써오라고 그러냐면 직원 애들이 조사해 왔을 때 이름이 제대로 조사했나 제가 확인하려고 써오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화 다 돌려봐요. 맞나 안 맞나. 맞으면 통과되는 거고 아니면 가격 조정을 제가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동네 조사자 의견은 어떻다 하는 써놓는 거고, 그리고 그 동네 최근 낙찰 사례 얼마에 낙찰됐고 이 통계를 다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에서 이 받을 금액을 빼고 회사가 남을 수익률까지 계산해서 빼고, 자, 이 물건 1억 5천 정도에 사와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1억 5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래야 회사도 남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1억 5천만 원 주고 사왔는데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아파트는 사실 아시다시피 등락폭이 별로 없어요. 별로 크게 뭐 리먼 사태가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막 확 좀 다운되기 전에는 거의 보합 상태에서 한 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크게 뭐 유동성이 막 심하진 않잖아. 근데 뒤집으면 이걸 168에 계산을 했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 1차인이 이걸 뺏기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내가 받아야 되겠다. 1억 7천에 받지 말라는 법 없잖아. 그죠? 1억 8천에 받지 말라는 법 없잖아. 여러분 요즘 보면 경기는 안 좋고 부동산 경기는 내려앉았는데 지금 아파트 경매 입찰가 어때요? 입찰가 어때? 얘기 좀 한번 해봐. 얘기해. 여러분들 다 반 전문가들이잖아. 1차에 낙찰되는 퍼센테이지가 40%가 넘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 정신병자 아니에요. 1차에 낙찰받은 사람 정신병자 아니라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1차에 받은 거예요. 우리가 통상 물건이 지금 첫 번째 귀해. 경매에 나온 물건이 없어요.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 금액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작다 보니까 1차에 낙찰되는 케이스들도 많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아까 기간에서 봤지만 경매 감정가는 법사 감정가는 보통 통상 6개월 전에 나와요. 길게 걸리는 거 8개월 전에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그 금액이 맞았는데 지금 가서 현장을 가보니까 법사 감정가가 1억인데 매매가 한 1억 2천 정도에 매매되고 있어. 1차에 얼른 받아야지. 1차에 받아도 싸게 사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닌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물건을 볼 때는 분명히 그럴 거야. 아마 2차, 3차까지 떨어진 것부터 저평가된 것부터 막 보통 보고 1차는 다 패스하고 막 지나가고 그러지 말라고. 1차도 유심히 보시라고. 모든 물건을 내가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보세요. 그냥 막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가격을 보통 내는 겁니다. 그러면 NPL 채권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오느냐 대충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근저당권을 매입을 하면 매입지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은 매입지원의 90%는 보통 개입은 걸 대출해주잖아요. 채권 대출로다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에코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10% 본인 부담금 10%만 있으면 보통 물건을 샀어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대출 받는 게 금리가 싸니까 요 금리하고 우리가 받아올 연체 금리하고의 차익으로다가 수익을 냈는데 요즘은 본인 부담금 10%도 안 내도 돼. 그걸 좀 이따 이제 우리 이제 또 설명할 거야. P2P 금융이라는 너무 좋은 상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돈 하나도 없이 마음만 먹으면 이자만 좀 내가 부담하고 물건을 사올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사온 거 경매를 진행을 하고 경매 진행을 하면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함축이 돼요. NPL이 좋은 점이에요. 이게 경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경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에이, 다 헛배웠나 봐. 경매의 최종 목적지는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야. 그죠? 그거 왜 아무것도 없잖아. 이기냐 지냐, 이겨서 내가 갔느냐 못 갔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 이겨서 가져서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잖아요.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지만 NPL은 다르잖아. 그죠? 자, NPL은 보세요. 낙찰되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 수령하면 돼. 첫 번째. 돈이 회전이 빨리 될 수 있어. 돌아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저평가됐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달에 아파트 NPL을 하나를 괜찮다고 생각해서 1억에 샀는데 올해 경기가 계속 안 좋아져서 1억이 아니라 한 9,500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하는 일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1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는 대충은 예상이 되지만 예상이 벗어날 수도 있잖아. 그랬을 경우에 저평가 시에 유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돈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봐요. 거꾸로 1억짜리 물건 하나 샀어. 내가 1억짜리 물건 내 돈 다 들어갔어. 여러분 요즘 은행에다 1억 넣어놓으면 이제 얼마 줘? 세후 공제하고 한 10만 원 받을걸? 그죠? 만약에 이게 저평가된 걸 유입을 해서 1년을 갖고 있다가 재경매란다. 1년을 갖고 있다가 조금 좋아지면 매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 1년 동안 이자 내봐야 자기 자본이면 120만 원 더 업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맞죠? 은행돈을 사용하거나 고리의 금리를 갖다가 쓰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 내 돈이라고 순수하게 가정을 했을 때에는 1년 동안 이자 10만 원씩 해봐야 120만 원밖에 더 돼. 이게 아무리 그래봐야 대한민국은 아시잖아요. 계속 안 좋아지면 부동산 경기부터 또 살리잖아. 살렸다가 어느 정도 과열되면 또 누르잖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클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유입했다가 팔아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하고 협의해보신 분 있으세요? 채무자, NPL 채권 사가지고. 저는 많이 해봤어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채무자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 무조건 찾아가세요. NPL 채권을 매입을 하면 찾아가세요. 특히 지금은 그게 조금 덜한데 2, 3년 전만 해도 어떤 경우였냐면 그 경기가 좋아서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니까 한 6억짜리 아파트에 5억 5천 막 5억까지도 대출을 받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갖고 이게 뚝 떨어져갖고 지금은 5억에도 안 팔려. 가보니까 부동산에 가보니까 4억이래 4억. 실제 받을 돈은 5억이 넘어요. 우리가 받을 돈은. 채권 금액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가보니까 그때 당시보다 현격히 떨어져도 4억으로 떨어진 거야. 그 걔가 그 물건이 4억짜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살 때는 6억을 주고 샀지만 지금 4억으로 떨어진 거야. 어? 그러면 4억짜리 물건이니까 우리 회사가 3억 5천에 사왔어. 우리도 남아야 되니까 3억 5천에 사왔어. 3억 5천에 샀으니까 우리 좀 깎아줘도 되잖아. 그죠? 우리가 5억 5천 받을 권리를 3억 5천 주고 사왔는데 그 중간에 한 2억 정도 룸이 있는데 깎아주면 어때? 그러면 보통 여러분 경매는 왜 해? 경매는 보통 통상적으로 매도되는 금액에 20% 정도는 싸게 사야 잘 산 거예요. 경매를 하면서 예를 들어 그 감정가에다가 90% 100% 이렇게 주고 사면 열의 일곱은 잘못 산 거야. 아니 그러려면 그냥 돈 주고 가서 소유권으로 사지 골치 아프게. 어? 경매의 단점이 뭐냐?
집안을 일단 첫째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죠? 아 집안을 도대체 어떻게 개판쳐놨는지 알아. 수입비가 나중에 몇 천만 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보통 20% 싸게 낙찰을 받아서 80% 정도에 사야지 잘 산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그렇진 않잖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90%만 95%에도 사고 이러잖아요. 어? 그런데 그 사람을 띵떡하고 찾아가. 얘기를 들으세요 항상.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니? 살고 싶대. 그러면 자 6억짜리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4억밖에 안 되지만 걔가 돈 받을 권리가 5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우리는 3억 5천에 사고. 자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너한테 4억에 팔을게. 1억 5천 원 깎아줄게. 네가 이거를 다시 받아. 네가 이거를 다시 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입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하고 이사가기도 힘들고. 그러면 대안을 주죠 저희가. 좀 계약하고 10% 계약금만 내라 먼저. 그럼 3,500만 원 계약을 해. 낙찰 대금은 맨 마지막에 배당금에서 잔금으로 줘. 우리가 잔금으로 받아갈게. 사후정산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대출까지 저희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5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6억에서 1차 떨어져서 한 4억 8천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5억 5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안 되고 본인 마누라가 됐든 본인 친인척이 됐든 크레딧이 괜찮은 사람을 내세워서 5억 5천의 낙찰을 받아. 5억 5천의 낙찰을 받아서 만약에 70% 대출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잔금 대출이니까. 그죠? 그 물건이 어쨌든 감정가는 높게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돈만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 돈을 갚고 돈이 남지는 않지만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채무자하고 협의를 하면 가장 빨라. 돈 받기도 수월하고 그 사람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도와줘서 기분도 좋고 그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자기가 진 빚을 다 상감도 받고 그 집에서 대출 세도 받아서 평범하게 더 살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고맙다고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들고 사무실에 와요. 우리는 남았잖아 어쨌든 좋은 일 한 거. 이렇게 해서 경매를 재경매하는 거를 경매 취하하고 채무자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 경기가 안 좋으면 유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돈 받을 권리가 우리가 채권자잖아요. 맞죠? 우리가 경매 취하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경매 취하하지 뭐 그냥. 지금 안 좋으면 경매 취하하는 거예요 그냥. 경매 취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입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유입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취하해. 내 돈 다 들어가 있잖아. 살게 내비둬 그냥. 더 사세요. 그 대신에 나중에 나갈 때 농도에 문제 없도록 나갈 때 편안하게 나가게 약정서 하나 써줘. 합의서 받고 임차인한테 경매 취하해버리는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자꾸 꼰대박질 치는데 경매 넣어봐야 낫게 될 거 뻔하잖아.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뭐 있어. 아까 그랬잖아. 1억 1년 넣어봐야 120만 원밖에 안 돼. 내 돈이면. 남의 돈이면 조금 더 높겠지만 재경매했다가 경매 취하했다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다시 경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넣으면 경매가 이 부동산 사이클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당연히 높게 낙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보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해서 NPL은 경매랑 다르게 수익 구조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하면 우리 이 대표가 시간이 모자랄지도 몰라요. NPL하고 경매하고 다른 점을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NPL은 정보력이 있어요 일단. 경매는 정보력이 한계. 이 정보력이라 그러고 한 거는 아까 우리는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다 그랬죠. 이해관계이니까 법원에 들어가서 서류를 다 열람할 수도 있고 이 물건에 가자가 있는 거를 서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여기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저거를 100원 쓸까 120원 쓸까 밖에 없는 거야. 얼마를 써야지 저거를 이겨서 내가 가져올까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정보를 어떻게 잘 이용하면 내가 한 거보다 더 높게 낙찰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통상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요.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 경매하기 보통 일주일 전부터는 직원들을 돌려가면서 부동산을 방문을 시켜요. 여러분 잘 아세요. 가가지고 아파트 나온 거 있어요? 얼마예요? 여기 혹시 뭐 경매 나온 거 있다는데? 그거 얼마 정도 하면 가능해요? 보통 여러분 통상적으로 임장과 부동산에 다 문의하잖아요. 그죠? 저희 부동산 작업을 미리 해요. 잘하세요. 아까서도 사도도 들어가고 봉투도 좀 드리고 저희 밥 사드세요. 저희가 이번에 2억 5천에 유입할 겁니다. 회사에서. 노이즈 마케팅이지. 거짓말이야. 뭘 유입을 해? 유입을 하게 되지. 돈 돌릴 때도 바빠 죽겠는데 유입 안 해. 그렇게 해서 그 동네 부동산에다 다 정보를 흘려요. 그러면 고객이 진짜 살 고객이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채권자 회사 측에서 2억 5천에 유입한다고 그러는데 뭐 2천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인 거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지가 2억 1천을 쓰려고 그랬다가도 2억 1천 갖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바뀐다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에 미리 가서 다 작업을 해요. 그게 이 정보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리의 다양성.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경매 취하할 수도 있고, 채무자하고 합의할 수도 있고, 유입할 수도 있고, 배당으로 갈 수도 있고, 관리의 다양성이 있지만, 경매는 오로지 소유권 취득 목적. 더 이상 없어. 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 경쟁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써야 될지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예를 들어 1억짜리 채권을 한 8천만 원에 샀으니까 일단 20%도 할인해서 사갖고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1억을 쓸지 1억 1천을 쓸지 9천을 쓸지 이 사람은 그 고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사람이 좀 높게 써야 가격을 우리가 돈을 배당을 더 받겠구나. 맞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작업도 하고 부동산에 가서 미리미리 땅은 화장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오로지 가장 쉬운 거밖에 별로 없을 거야. 복잡한 건 하기 싫고 맞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땅 같은 거 하라면 할 자신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진 상가 집합상가 하라면 하실 자신 있어요? 별로 없을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 주거로 국한되잖아. 불특정 다수가 다 주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경쟁력이 치열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가격 올라갈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러면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후자 남들이 안 보는 물건을 보러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아시다시피 세제 혜택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걸 얼마에 샀든지 간에 도움받을 권리를 샀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내고 세금 내지 별로 없잖아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내요. 법인은 내요. 개인은 낼 일이 없어요. 도움받을 권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 내가 받을 돈의 100%를 못 받지. 손해를 본 거지. 근데 소유권 취득한 사람들은 뭐 2년 후에 1가구 2주택이면 뭐 2년 후에 내면 2년 후에 팔면은 양도세에 관계 없겠지만 그 안에 팔려면 어쨌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NPL의 지금 7가지만 제가 오늘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번에 더 기회가 된다면 어떠한 물건을 사야 되고 가치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BIS 기준이 어떻고 왜 NPL을 팔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오 교수님이 한번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와서는 그때는 실전산에서부터 어떠한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이제 그 작년 7월 달에 뭐 거기밖에 가지고 개인